그 돈 주고 이 땅을 왜 사요? 미쳤어요? 2009년 당시 200억가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국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 땅은 200억은커녕 10배를 더 줘도 매입이 어려울 지경으로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땅을 왜 구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부동산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어요. 부동산 디벨로퍼는 땅의 가치를 측정하고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2009년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2009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즈의 CEO가 갑자기 불러 맨해튼 32번가 부지 분석을 맡겼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수석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정부 요청에 의한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의아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 정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정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의뢰서를 펼쳐봤고 해당 부지에 한국문화원을 짓고 싶다는 내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장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던 590제곱미터의 부지였는데 위치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가까이 있었고 지하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었죠. 게다가 코리아타운과도 가까워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에 최적의 입지였어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지의 잠재력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지가 가진 가능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코리아타운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동인구를 분석했죠. 놀랍게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지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K뷰티 매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이 부지는 금광과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맨해튼 부동산 가격 변동을 추적해보니 이 지역은 한 번도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9.11 테러 이후에도 회복이 가장 빨랐던 곳이죠. 한국 정부의 보는 눈은 놀라웠고 투자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부사장 마이클 앤더슨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동양인들의 감상적인 발상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헛발질하는 거라고 주차장 수익이 안정적인데 왜 위험을 감수하냐는 거였습니다. 앤더슨은 회의 내내 제 분석을 깎아내렸어요. 금융위기 때 이런 큰 투자는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맨해튼의 부동산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접근성을 설명했고 주변 상권 분석 데이터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죠. 그러자 앤더슨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번에는 인신공격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계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분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문화적 이해도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CEO는 결과가 어찌됐든 우린 돈 받고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한국 정부가 헛발질을 하든 말든 할 일을 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하셨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맨해튼의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저의 확신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문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앤더슨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저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일뿐이었죠. 다음 날 현장에 직접 들러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둘러보던 그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간판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간판에 흐릿한 글씨가 벽돌 사이로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0년도 더 된 아버지의 세탁소 흔적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탁소를 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이곳이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매일 세탁소에서 시작된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맨해튼의 비즈니스맨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를 찾아가야 한다며 늘 서둘러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곤 했어요. 벽돌 틈에 남은 앵커볼트 자국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때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나무 선반이 있었어요. 드라이클리닝된 옷들이 반짝반짝 걸려있던 그 선반에서 늘 특유의 세탁 냄새가 났었죠.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2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졌죠. 세제값은 올랐는데 세탁비는 올리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세탁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작 15살이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판을 떼시던 날의 쓸쓸한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허름한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580만 달러에 매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언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금융위기 때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세탁소가 있던 이 거리는 당시에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죠. 지금도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현장 조사를 위해 주변 상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셨어요. 세탁소 박사장 딸이 이제 이런 큰 회사 디벨로퍼가 됐다며 기뻐해 주셨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투자 가치를 분석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부지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때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이 새겨졌던 이곳에 이제는 당당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더욱 꼼꼼히 자료를 준비했어요. 주변 부동산 시세 변동 추이부터 향후 개발 가치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죠. 수치로 보면 1,580만 달러는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로 인한 기회였어요. 그날부터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일 야근하느라 바빴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앤더슨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책상은 늘 깔끔했는데 유독 그날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죠. 무심코 본 서류의 헤더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앤더슨은 이미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제 의견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도 전부 그 자리에 카지노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근처 노인회관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해당 부지의 사진을 찍고 측량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여기에 한국문화원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냐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할머니께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친구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할머니라고 평생 한글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민 온 후손들이 한글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치셨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실에서
한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꼭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대요.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여기 문화원이 생기면 우리 이민 온 후손들이 이곳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셨죠. 만약 앤더슨이 계획하는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 전체가 황폐화될 게 뻔했습니다. 노인회관을 나서는데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얘기와 매주 토요일이면 울려 퍼지던 한글 수업 소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비밀 미팅 일정표, 그리고 개발 계획서까지 하나하나 복사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모두 공개했고 이 부지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무조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거라고 얘기했죠.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의 계획이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앤더슨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저는 부지 매입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건축 설계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적인 느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했죠.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에서 최지혁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주무관은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설계도 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일에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받아온 설계도를 보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도의 통유리 외벽이 마치 한복의 곡선처럼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죠. 햇빛이 비치면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곡선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라웠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각 층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지하 2층은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고 지하 1층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장 천장은 전통 처마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1층 로비는 25m 높이의 보이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한옥의 마당처럼 하늘이 보이도록 했죠. 2층은 정원이 있는 전시 공간, 3층은 한글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한글 학교는 4층에 자리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5층 세미나실이에요. 전통 마루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좌식과 입식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사무 공간도 한국의 미를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서 최 주무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화원이었거든요. 최 주무관이 소개한 건축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처마의 선, 기둥의 비례, 창호의 패턴까지 하나하나 한국적 정서를 담았다고 해요. 특히 통유리 외벽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낮에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공간이 드러나고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한복의 곡선이 맨해튼의 밤하늘에 부드럽게 새겨질 거라고 했어요. 마치 한복을 입은 듯한 건물이 될 거라고 했죠. 복도마다 설치될 미디어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전통 문양, 현대미술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관람객들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했죠. 놀라운 건 그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이 모두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와 사랑으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라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뉴욕을 강타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되면서 건설 현장도 중단 위기에 처한 거였죠. 현장 소장은 안전수칙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현장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만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앤더슨이 또다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최 주무관은 서울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의 이야기를 현장에 적용해 다시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보건당국에 우리 현장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를 넣었어요.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를 동원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공사 재개를 앞두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만들어냈죠. 더 놀라운 건 현장 인부들을 빼가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앤더슨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사를 통해 우리 현장의 핵심 인력들에게 더 높은 일당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부들을 유혹하려 한 거죠. 매일 아침 텅 빈 현장을 바라보는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멈춰선 크레인과 덮여있는 자재들 그리고 적막한 공사장까지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은 초과되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어느 날은 현장 게이트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검사가 미흡하다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재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죠. 분명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자 최 주무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한국의 건설사들과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방역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죠. 현장을 구역별로 나누고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식부터 작업자들의 동선 관리까지 세세한 지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현장 인부들도 쉽게 이해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 주무관이 가져온 K방역 건설 현장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는 이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 뉴욕시 당국에 제출했어요. 우리의 방역 계획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최 주무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결국 시 당국도 우리의 방역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현장 인부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최 주무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한국처럼 작업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인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거였죠. 그와 동시에 최 주무관은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의 허위 신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시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았죠. 마침내 6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어요. 첫날 아침,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앤더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현장의 단합력은 더욱 강해졌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졌지만 오히려 현장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최지혁 주무관과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죠.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던 최 주무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일본 도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었죠.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도 텔레비전이 있냐고, 집에서 김치만 먹고 사냐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며 놀리기도 했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문화 수업 시간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에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다 같이 보는 교과서에
임진왜란이 문화교류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결심했다고 해요. 언젠가는 꼭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날까지 힘쓰겠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달라졌다고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문화원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최 주무관은 문화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뉴욕 한복판에서 당당히 한국 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자신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렇게 순탄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어느 날 더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중국의 거대 부동산 재벌 그룹 진룽이 우리 부지 매입을 시도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부지 매입을 앞두고 진룽그룹의 부회장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면서 이민자들이 운영하던 허름한 세탁소나 식당이 있던 자리에 무슨 문화원이냐며 비웃었어요. 순간 1980년대 초반 어느 추운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월스트리트 직원들의 와이셔츠를 아침 일찍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중국계 사업가가 찾아와 세탁물을 돌려달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의 실크 셔츠가 망가졌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배상금을 요구했죠. 사실 그 셔츠는 이미 오래되어 낡은 것이었는데도 새 옷이었다며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부족한 영어로 설명하려 애쓰셨지만 그 사업가는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같은 이민자들은 이런 고급 옷을 다룰 자격도 없다며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한 달 수입을 모두 털어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주를 드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여셨죠. 진룽 부회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매입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견한 건 앤더슨의 오래된 비리였죠. 2년 전 일본의 파친코 그룹과 손을 잡고 이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려 했다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과 손잡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룽그룹이 제시한 매입가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았어요. 최 주무관의 조사 결과 이 부지를 초고층 카지노 단지로 개발해 중국 자본 세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앤더슨은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진룽그룹의 고위 임원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매각을 유도하려 했죠. 위기의 순간은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진룽그룹의 회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입가를 3배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앤더슨이 진룽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계좌 내역이었어요. 게다가 일본 파친코 그룹과의 거래 내역도 함께 발견됐죠. 모든 증거를 들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최 주무관은 앤더슨의 2년간의 비리를 상세히 보고했어요. 일본 기업과의 유착관계, 중국 자본과의 검은 거래, 회사 기밀 유출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앤더슨을 해고했어요. 15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그의 항변도 소용없었죠. 이번이 2번째였고 비리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앤더슨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사를 떠났고 진룽그룹의 매수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지가 단순한 땅이 아닌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원 건립에 더 큰 의지를 보여주었죠. 최 주무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히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도 기쁘지만 검은 자본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더 값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문화원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죠.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짓는 건물이 단순한 문화원이 아닌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의 상징이 된 거니까요. 앤더슨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공사장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문화원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틱톡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SNS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된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SNS 유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보여준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대요. 그러던 중 뉴욕의 한인 2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화원이 완공되면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다며 지금부터라도 돕고 싶다고 했죠. 이들의 열정은 놀라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사장 주변에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K-팝 커버댄스 공연부터 한식 시식회까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죠. 처음엔 1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콜롬비아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문화원 설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NYU 예술학과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SNS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공사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문화원 완공 후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K-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화제가 됐어요. 젊은이들의 참여는 공사 현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고 공정률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최 주무관의 제안으로 디지털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MZ세대들의 한국 문화 체험 사연을 모아 건물 기초석에 저장하기로 한 거예요. QR코드만 찍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했죠.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셨어요.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문화원이 생기면 함께 오고 싶다고 하셨대요. 3대가 함께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셨죠. 이제 공사장 가림막은 거대한 캔버스가 됐어요. MZ세대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 아트를 접목한 작품을 그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포토스팟이 됐고 뉴욕 미술계에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윽고 개관식 날 아침 문화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로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죠. 40년 전 처음 뉴욕에 오셨다는 김영옥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화원의 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1970년대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하는 것조차 눈치 보였다고 하셨어요.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 자녀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지하 공연장에서 풍물놀이가 시작되자 할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장단이 그리웠다고 하셨죠. 2층 체험장에서는 떡매치기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떡매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떡을 만들었다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손주들은 처음 해보는 떡매치기에 신이 났어요. 3층 도서관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한글로 가득한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한글 학교에 데려다주며 꿈꿨던 날이 드디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책이 가득한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4층 한식 체험관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할머니는 김치 담그기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외국인들이 할머니의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죠. 점심시간 할머니는 문화원 식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떡국을 드셨어요. 40년 전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떡국떡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셨습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할머니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문화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셨어요. 3대가 함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시며 이제 우리도 뉴욕에 자랑스러운 문화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후손들은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제 매일 아침 문화원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담긴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야 꽃 피운 자부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 이민자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 된 거죠. 해가 저물어도 문화원은 밝게 빛났어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뉴욕 한복판에 우리의 자부심을 세운 거예요. 15년의 긴 여정이 이토록 값진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가 욕하던 땅을 매입했던 한국 정부의 결정이 큰 가치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가면 꼭 한번 문화원을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암로 대통령은 트럼프도 주무를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데요. 그 대통령이 최근 한국 특집 방송을 내보내라며 전 국민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여론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였고 급히 파견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어떤 남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알리사입니다. 멕시코 암로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꼭 배워야 한다며 특별 방송까지 편성해 보도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한국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방송을 타기도 했고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한국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안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대학교를 나온 건 전부 아빠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아버지의 기사를 읽으며 자랐어요. 제겐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죠. 특히 아버지는 마약 카르텔과 정부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들로 유명하셨습니다. 이를 어찌나 사랑하는 분이셨던지 저는 매일 밤 아버지의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잠복 취재를 가신다며 3일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은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몸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갔다 돌아오시는 날이면 그동안 엄마와 둘이 잘 있었다며 선물을 사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가는 게 좋았어요. 양손 가득 선물과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녁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현관을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는 경찰과 몇 마디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셨어요. 경찰이 전한 소식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범인은 아버지가 취재하던 마약 조직이었죠. 그때 저는 고작 9살이었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선물과 함께 돌아오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가는 걸 즐거워했던 제가 바보 같고 너무 속상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는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고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던 아버지였던지라 장례식장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린 딸을 두고 갔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어른들 모습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매일 밤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눈물을 참았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분명 슬플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꼭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사로 진실을 밝혀 마약 조직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경찰이 되어 마약 조직을 죄다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멕시코에 오는 관광객들은 멕시코의 정말 밝은 일부분만 보고 있어요. 칸쿤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유카탄 반도의 신비로운 마야 유적, 멕시코시티의 활기 넘치는 거리들을 보고 멕시코 여행을 즐기러 오죠. 최근엔 한국인 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멕시코의 칸쿤에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장소 외에 대부분의 현지인들의 삶은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범죄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해지고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북부 지역은 한낮에도 늘 조심해야 하는 장소로 유명해요. 거긴 범죄 카르텔 간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각한 장소거든요. 총기를 든 갱단들이 대낮에 거리에서도 총격전을 벌이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마약 조직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 조직의 영향력이 정부를 능가할 정도니까요. 마약 조직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경찰이나 공무원까지 매수하고 있죠. 아무래도 빈곤층들은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그런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요. 물론 제 친구들도 그런 제안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범죄가 만연한 도시죠. 아무튼 경찰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도 우울증을 극복하고 점차 일상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엄마를 걱정하던 이모는 엄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카페를 차려줄 테니 커피를 배워보라고 하셨고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엄마는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괜찮아진 건 거의 고등학생쯤이니 사실 엄마는 꽤 오랜 기간 긴 터널을 지나오셨죠.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모의 도움으로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한국의 LG전자라는 곳에서 파견 와서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죠. 한국인 영훈 아저씨는 매일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단골 손님이 된 영훈 아저씨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죠. 처음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오랜만에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그리고 엄마를 웃게 해주는 아저씨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와 꽤 친밀한 사이가 된 아저씨는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저희 곁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훈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고백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죠.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를 염려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멕시코 지사로 파견을 올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영훈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아저씨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가족처럼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2년간의 파견 근무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 6개월 정도 한국에서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아예 정리한 후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간 아저씨가 보여주신 신뢰는 굉장히 깊었거든요. 아저씨가 설마 그대로 우리를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한국으로 가서도 어머니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까요? 아저씨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저씨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한동안 슬퍼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달래며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학교에 가고 카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그 사이에 저는 바라던 경찰대학에도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경찰대를 졸업했어요. 그때 교수님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스카웃 제의가 왔죠. 제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뛰는 것도 좋지만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직접 제안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경찰들을 움직이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졸업과 동시에 의원님 아래서 마약과 범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을 드리며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아예 특별방송으로 한국 치안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이 직접 기획한 영상에 여론은 환호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워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특히 치안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바로 의원님께선 제게 긴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멕시코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하셨죠. 제게도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특히 마약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발전 속도도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니 정말 대단했죠. 저는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고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 제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보좌관이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라고 강조했고 한국의 발전상과 낮은 범죄율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남자를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죠. 그렇게 겨우 어머니를 설득하고 한국행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의원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시더라고요. 멕시코의 미래가 달린 동시에 우리의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죠. 부담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 비행기에서 내내 온몸을 비틀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지개를 쭉 켰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모습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도시 풍경도 인상적이었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을 취해 일일 체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순경이라는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순경님은 친절하게 경찰서 내부를 안내해 주셨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특히 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경찰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순경님은 특별히 CCTV 관제실을 보여주셨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관제 요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디지털 증거 분석실이었어요. 그곳은 최신 컴퓨터와 각종 분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전문 요원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히 시연해 주셨죠. 과학수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진진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찰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 업무 효율성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순찰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경님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어요. 차 안에는 최신 통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장치였어요.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즉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하자 너무 당연한 거라 민망하다며 김순경 님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순찰을 시작했죠. 늦은 밤 주택가를 순찰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김순경 님은 즉시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중국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국 남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며 주변 집들의 초인종을 무작정 누르고 있었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순경님은 천천히 중국 남성에게 다가가서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며 남성의 주의를 돌렸죠. 중국 남성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지만 김순경님의 프로다운 대처에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김순경님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과하게 술을 마셨고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거죠. 상황 파악이 끝나자 김순경님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남성이 반발할 때마다 차분하게 설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며 즉시 김순경님은 남성의 신원 조회를 했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보였습니다. 남성을 일단 차에 태우고 눈치채지 못하게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경찰서로 떠나기 전 김순경님은 주변 주민들에게 다가가 사과와 함께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민들은 중국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며 늘 거리에서 깽판 치고 다니는데 잡아가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김순경님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죠. 김순경님은 앞으로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즉시 법무부로 인계되어 추방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워낙 살기가 좋다 보니 몰래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크게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데 문제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경찰 인력을 낭비할 때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한국의 범죄율이 상당히 낮던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순경님은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과 경찰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죠.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순찰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여성들이 편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죠. 멕시코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고 위협적인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특히 눈에 띈 건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걷기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멕시코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가로등이 안전하게 느껴졌고 24시간 편의점도 여기저기 보여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런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치안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정신과 효과적인 치안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멕시코도 언젠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업무 보고 메일을 보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한국인 아저씨였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람 말이에요. 메일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그 아저씨와 관련된 모든 걸 지워버리셨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메일 주소도 새로 만드셨어요. 아저씨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긴 내용의 편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멕시코 지사 발령을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이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죠.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하신 겁니다. 아저씨의 어머니는 총각 아들이 아이 딸린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대요. 멕시코로 가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찾아가 아들의 해외 발령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대요. 하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설득 끝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려는 순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저씨는 그때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멕시코행에 대한 다툼이었다는 게 너무나 후회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멕시코에 가려 했던 게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게 아닐까 자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멕시코에 갈 수 없었대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모든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저씨는 그동안 우리 생각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옛날 사진을 찾았는데 바로 멕시코에서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연락처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제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편지 끝에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안다고 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연락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메일을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저씨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아저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 상황의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지금 당장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업무 보고 메일부터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아저씨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저씨를 만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아저씨에게 제 연락처를 메일로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저씨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강남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들어오셨죠. 처음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 계셨어요. 아저씨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하얗게 새셨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은 그대로였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셨죠. 저도 제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물으셨죠. 용서해 주실까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상처받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한국 욕을 하면서도 늘 한국 LG전자 기사는 챙겨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이서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어머니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나주실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와 헤어지기 전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처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김치찌개는 아저씨가 멕시코에서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기도 하죠. 그 맛을 떠올리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저씨와 김치찌개를 먹으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추억들, 특히 아저씨가 요리해 주셨던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저씨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께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넘겨드리며 두 분이서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헤어지기 전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꼭 멕시코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저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저씨와 헤어진 다음 범죄학 교수님을 만나러 대학교로 향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멕시코의 대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학생들은 여기저기 모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잔디밭에 앉아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고 도서관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였어요. 건물에 들어가 보니 시설이 무척 깔끔했습니다. 최신식 강의실과 실험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전자동 출입 인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학생증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출입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편리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저는 곧장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해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단순히 경찰력 강화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 치안의 근간에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받는 체계적인 교육이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특히 부모 세대의 희생이 컸다고 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셨어요. 빈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줄어든 거죠. 교수님은 멕시코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처럼 교육부터 시작해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멕시코에서는 가능할까 고민되었어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저씨와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는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하시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멕시코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멕시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저씨와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특히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공기놀이와 딱지치기 얘기를 하며 웃었죠. 그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도 그때를 기억하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되었어요. 막상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뒤로 아저씨가 들어서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봐왔거든요. 한국 얘기만 나와도 귀를 쫑긋 세우시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셨죠. 오랜 시간 설명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아저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아마 멕시코에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알리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연이 될 사람들은 결국 돌아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각 아들이 애 딸린 외국인과 산다고 멕시코까지 간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선택은 자식이 하는 거지만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